제주 외딴 포구에 홀로 살아가는 73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전직 해양 지도사였죠. 거친 파도와 변덕스러운 조류를 읽어내며 수많은 항해사들의 길잡이가 되어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들이 그분의 평온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것은 한 할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끝자락 작은 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 할머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해양지도사라는 직업으로 바다의 조류와 수심, 암초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벽에는 제가 평생 그려온 해도들과 낡은 나침반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정원에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허브들이 있고 이웃들과는 가끔 수산물을 나눠 먹으며 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우편함에 이상한 전단지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안내나 노인 케어 서비스 광고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바다동행 케어라는 로고가 붙은 깔끔한 승용차가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 그 차에서 내린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동행 케어 대표입니다. 어르신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호칭도 정확하게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주거 안전점검이랑 건강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라고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습도나 염분 때문에 건강 관리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말이 참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들여보냈어요.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계단이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아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세심하게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이건 심박 측정기예요. 벽에 붙여두면 어르신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줍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신고도 되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능 같았거든요. 설치하는 동안 계속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해양 지도사였다고 하니 특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바다 지도를 그리셨다니. 저희도 해안가 어르신들 케어할 때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나중에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설치가 끝나자 휴대폰에 앱도 깔아줬습니다. 이 앱으로 심박수나 실내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응급 버튼도 있고요. 앱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 제게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방문해서 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기계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작은 LED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통신 표시등이 유난히 자주 깜빡여서 뭔가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노년자립 지원 세미나가 열린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궁금해서 참석해 봤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여러 서비스를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서류를 나눠주더라고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간단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해요.
서류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했어요. 특히 중간에 대리결제 동의서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리결제가 뭔가요?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응급 상황일 때 저희가 대신 의료비나 생활비를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어르신들은 별 생각 없이 사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찜찜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을 기른 덕분일까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고 결정하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늦으시면 서비스 시작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다시 서류를 펼쳐놓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등대 불빛이 깜빡이는 리듬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심박 측정기도 밤새 업데이트한다며 계속 재부팅을 반복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니 공인중개사 명함이 들어와 있었어요. 상속 설계 전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닌데 이상했어요. 일주일 후 대표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건강보조식품을 가져왔더라고요. 어르신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혈압과 혈당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제 휴대폰을 만지더니 하루 3번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부분만 설명해 줬는데 그럴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현관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정원의 허브들도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인맥이 누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바다 안개가 짙은 밤이면 정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심박 측정기가 재부팅되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고요. 케어 앱도 안전 모드라면서 위치 추적 권한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해양 기록 노트의 페이지가 어제와 다른 순서로 꽂혀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서류를 뒤적였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침반 밑에 금고 열쇠를 테이프로 붙여 숨겨뒀어요. 잔잔하던 일상의 파도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미세한 변화였지만 바다를 평생 봐온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 달 정도 더 지나자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휴대폰이 자꾸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통신사 문제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됐어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이웃집에 전화를 걸어도 잡음만 들리거나 아예 끊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케어 앱이나 대표에게는 전화가 잘 되더라고요. 심박 측정기도 점점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심야에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약물 복용 로그를 자동으로 어디론가 전송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런데 케어 대표가 그러는데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기억력이요? 전 멀쩡한데요. 아, 그래요? 그분이 어르신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다고 하던데 이상했어요. 대표가 이웃들에게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을 확인했는데
또 이상한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후견 심사 안내라는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후견 심사가 뭐지? 집에 와서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누군가 제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신도 멀쩡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왜 이런 신청을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도혁이라는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금융안전점검이라며 계좌 통합을 강력히 권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미리 재산 관리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케어 대표님이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조금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시고 신탁 설정을 해두시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요. 지금 여러 은행에 돈이 나눠져 있으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죠.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복잡한 금융거래가 어려워져요. 계속 치매니 판단력이니 하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필요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위협적인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평생 그려온 해도 사이에 통장 사본을 숨겨뒀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절대동의 버튼은 누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케어팀이 또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집이 위험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특히 전기 배선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화재 위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임시로 저희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집 보수하는 동안만요. 시설이요? 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24시간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을 방송에서도 독거노인 화재주의라는 문구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면 현관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더 자주 생겼어요. 누군가 밤에 우리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원의 허브들은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로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의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포장지를 모아서 유리병에 날짜별로 정리해뒀어요. 바다 안개가 짙은 밤이면 전력 차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심박 측정기의 카메라가 재부팅되면서 이상한 각도로 돌아가더라고요. 마치 집안을 다 촬영하려는 것 같았어요. 케어 앱도 더욱 끈질기게 권한을 요구했어요. 안전 모드라면서 위치 추적을 허용하라고 계속 팝업이 떴어요. 거절해도 또 뜨고 거절해도 또 뜨고 정말 짜증났어요. 한 달 후 도혁이 다시 찾아와서는 전세 사기 사례를 들며 신탁 설정의 필요성을 다시 설파했어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아요. 미리 신탁 설정을 해두시면 안전해요. 저는 전세로 살지 않는데요.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특히 표적이 되기 쉬워요.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회관 칠판에 자발적 주거 이전 신청 명단이 붙어 있었는데 제 이름이 맨 끝에 타자체로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명 칸은 비어 있었지만 제출 예정이라는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제가 언제 이런 신청을 했다고 제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해양 기록 노트를 확인해 봤는데 페이지가 어제와 다른 순서로 꽂혀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적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침반 아래쪽에 금고 열쇠를 테이프로 붙여서 더 안전하게 숨겨뒀어요.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립은 소리 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 이웃들은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집은 위험하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설명되지 않는 증거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밤에 누군가 오는 발자국, 이상하게 변한 식물들, 조작된 것 같은 명단, 그리고 계속해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각종 절차들. 저는 평생 바다의 흐름을 읽어왔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매우 위험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 되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처럼 모든 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운명의 날이 왔어요. 폭우 예보가 뜬 어느 날 아침 케어팀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르신,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건강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무슨 문제요?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가셔야 해요. 갑자기 왜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르신이 느끼지 못하실 뿐이에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빨리 가야 해요. 방광제로 차에 태우더라고요. 거부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블랙박스 렌즈가 뒤집혀 있고 창문에는 방수 필름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가는 길이 병원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를 리가 없죠. 이 길이 병원 가는 길이 아닌데요. 새로 생긴 전문 병원이에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기서 봐야 해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큰 건물들과 물류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물류창고와 붙어 있는 요양지원센터라는 곳이었죠. 건물 자체가 너무 을씨년스러웠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전문 의료시설이에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 일반적인 의료시설과는 전혀 달랐어요. 비상구는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점검표는 몇 달 전에 멈춰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복도 끝 냉동 보관실 같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을 살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코일 매트 밑에서 미세한 가스 냄새가 나고 경광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시스템 오류인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전원 차단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전과 동시에 보관실 문이 자동 잠금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자 갇혀 있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목걸이 펜던트가 생각났어요. 젊은 시절 해양 지도사로 일할 때 항상 차고 다니던 거였는데 끝이 뾰족해서 간단한 도구로 쓸 수 있었거든요. 펜던트를 빼서 문 경첩 나사를 한 개씩 풀기 시작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배를 수리하며 익힌 기술이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떨림 속에서도 나사의 회전 방향을 감으로 기억해냈어요. 바닥에는 물이 얕게 고여 있었고 먼지 속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경첩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어깨로 문을 밀고 몸을 옆으로 비틀어서 틈새로 빠져나왔어요. 복도로 나가니 비상 조명이 낮게 전멸하며 출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고 쪽으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직원들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지? 확인해봐. CCTV 다시 돌려봐. 서둘러 창고 하역구로 향했어요. 롤러 사이로 바깥 빗줄기가 은빛띠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빗소리에 제 움직임이 가려질 테니까요. 보호복을 뒤집어 쓰고 비를 맞으며 외부로 몸을 던졌어요. 경보음과 무전기의 잡음이 뒤섞이고 차의 헤드라이트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찾았나? 아직이요. 빨리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비탈길 배수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어둠에 몸을 숨겼어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서 나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바다 쪽에서 요란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등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평생 봐온 그 등대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익숙한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아 해안 절벽길로 향했어요. 해양지도사 시절 익힌 천체 항법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거친 비바람을 뚫고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등대 출입문 틈이 마지막 은신처가 되어줬어요. 살았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계속 찾을 테니까요. 일단 몸을 숨기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등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그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다가 거칠수록 더 정확한 항해가 필요한 법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등대 관리인은 수년 전에 떠났고 지하실은 소금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공구 상자에서 육각 렌치와 절연 테이프를 찾아서 보온을 마련했어요. 긴급 식량으로 남겨진 비스킷과 생수한 상자가 있었어요.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젖은 서류들을 하나씩 말리면서 창고 구조와 출입 시간표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야. 손목의 맥박을 종이에 기록하고 약 복용 시간을 자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준 건강보조식품은 당연히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해양지도 제작 습관으로 동선 기록과 지점 표기를 버릇처럼 남겨뒀어요. 바람의 세기와 파고를 측정해서 추적 위험도가 낮은 시간대를 계산했습니다. 등대에 죽은 CCTV를 살려서 더미 신호를 만들어 외부 카메라를 혼란시켰어요. 젊은 시절 선박 통신 장비를 다뤄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해안 포구 쪽으로 이동해서 폐유대폰 부품을 수거했어요. 버려진 드론 배터리도 찾아서 손전등과 무전기를 충전했습니다. 밤마다 케어 차량의 동선을 쫓아다니며 번호판과 정차 위치를 메모했어요. 패턴을 파악하면 그들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폐기물용 세금 계산서들을 뒤져보니 요양센터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가 드론을 들고 등대로 올라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여기 누가 있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신원을 숨긴 채로 접근했어요. 빚독촉을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던데. 다행히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라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혹시 드론으로 뭐 하세요? 아르바이트예요. 항공 촬영 부업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돈은 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제가 그려놓은 좌표 기록과 사진들을 보고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그리셨네요. 전문가세요? 옛날에 해양지도 그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둘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라주는 드론으로 창고 지붕의 열선 패턴과 야간 출입을 촬영해줬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들어가네요. 매주 같은 패턴인가요? 네, 수요일 밤마다 똑같아요. 데이터를 등대 지하에서 오프라인 노트북으로 분석했어요. 라준이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알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출입인가 카드를 복제하는 방법도 연구했어요. 차량 경로와 매칭해서 표를 만들어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 진짜 조직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의심 거래 내역들을 추적해 보니 비자금 통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보였어요. 지도 위에 표시해 보니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큰 조직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제 말만 믿어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라주는 정말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도와줬거든요. 등대에서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조작당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끊고 나니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분명히 그 약에 뭔가 들어있었을 거야. 라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고 들었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성분을 넣는다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약 그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고립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라준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반격의 체계가 조용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차근차근 대응책을 세웠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준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준은 컴퓨터를 정말 잘 다뤘어요.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해서 재단법인 명세와 이사진 이력을 인터넷에서 긁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도혁이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회사에 걸쳐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부실 채권 매입회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심지어 다른 케어 업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진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케어 앱 소스코드도 분석해 봤어요. 라준이 프로그래밍을 배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위치 권한을 상시로 전송하고 있고 원격으로 음성까지 녹음하고 있어요. 그럼 제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네,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가로챌 수 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가 혼자 중얼거린 말들까지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 노인들의 주소를 해도처럼 좌표로 변환해서 시간순으로 배열해 봤어요.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세요. 의료 서류 발급소, 공증 사무실, 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있네요. 은닉 창고의 좌표와 폐기 이력도 야간 화물차 인보이스를 통해 확인했어요. 라준이 드론으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신고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단순히 한글 문서로 정리하는 대신 이미지, 오디오, 좌표가 결합된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어요. 해양지도 그리는 방식을 응용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기 쉬울 거예요. 익명 제보 메일함을 만들고 공문서 양식 대신 사건 지도를 첨부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실명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첫 응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노인보호 전담 형사팀 보조관에서 간단한 확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이어진 통화에서도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현장 체증을 약속받았어요. 위치와 시간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서 신원은 밝힐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안전을 우선하세요. 라주는 드론에 RF 스니퍼라는 장치를 달아서 출입카드 신호를 캡처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신호의 주기가 매주 수요일 밤이랑 똑같아요. 보관실 문이 열릴 때와 일치해요. 그럼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겠네요. 창고의 화재 안전 점검 위반 내역도 행정 포털에서 찾아냈어요. 정말 많은 위반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었어요. 행정 벌점이 페이퍼 컴퍼니 주소 이전 직전에 끊겨 있어요. 그 공백이 바로 증거 인멸 시간이겠네요.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별자리 이름으로 암호화해서 분산 보관했어요. 만약 한쪽이 발각되더라도 다른 쪽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지점 앞 수거함에서 도역의 파쇄 전 서류 조각들을 일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 봐요. 고령자 부동산 신탁 전환 일정이 적혀 있어요. 복원된 조각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름과 재산 규모까지 적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적힌 가짜 후견 신청서도 파일에 추가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어요. 지도는 완성되었어요. 이제 공개 전시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폭로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혹시 그들이 행사 같은 거 하나요? 그러고 보니 재단 후원 갈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완벽한 기회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였거든요. 라준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나지만 실패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처럼 당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해.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정면으로 맞서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동행 케어에서 재단 후원 갈라를 연다는 소식이 지역신문에 났어요. 장소는 해안 컨벤션 홀이었고 대형 스크린과 기부자 명패까지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 쇼네요. 라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도 쇼를 해주자. 저와 라준은 컨벤션홀 관제실 구조도를 입수해서 영상 라우팅 시스템을 파악했어요. 라준의 기술력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형사팀과는 미리 연락을 취해뒀어요. 행사장 주변에 평복으로 분산 배치되어
체포 영장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예정이니까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크린 테스트 시간에 맞춰서 자리 노년 캠페인 영상 파일을 교체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라준이 해킹 기술을 발휘해서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파일 교체 완료. 교체된 파일의 첫 프레임은 제가 그린 파고와 조류 지도의 타임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증거들이 순서대로 나오도록 편집했습니다. 초대장 좌석 배치도 확인했어요. 채율과 도혁이 한가운데 앉도록 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컨벤션홀에 들어갔어요. 정말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사회자가 기부자들의 감동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채율은 앞자리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이제 시작이야. 컨트롤룸에서 라준이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무대 전면 스크린에 제가 그린 증거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피에 좌표가 한 점씩 빛나면서 계약서, 이미지와 계좌 흐름이 겹쳐졌어요. 채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천장 열화상과 카드 신호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재생됐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야간 출입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채율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관객들이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도역의 법인 겹치기 구조가 도식과 함께 확대됐어요.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연설 원고 프롬프터가 끊기자 채율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희가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었거든요. 형사팀은 이미 무대 뒤 출입문을 봉쇄하고 관객들의 동선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 이름이 찍힌 가짜 후견 신청서였어요. 스크린 하단에는 제보자 현장 출석이라는 문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조명이 객석 측면을 비췄어요. 저는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있다? 관객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도 제 발걸음을 따라 무대로 향하는 동선을 생중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했어요. 저는 강미아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피해자예요. 채율과 도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직접 모은 것들입니다. 저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어요. 형사팀이 증거 원본이 담긴 봉투와 영장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렸어요. 채율 씨, 도혁 씨,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의 정적 후에 박수와 숨죽임이 얽혔어요. 무대는 완전히 체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채율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졌어요. 도혁은 뒷문으로 도망치려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혔어요. 관객들 중에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라준이 무대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제도를 바꾸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채율은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고 도혁은 로비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검거됐어요. 그 모습이 생중계로 방송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들이 케어 포획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 되셨어요. 라준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제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경찰이 창고를 수색한 결과 파쇄 대기 서류들과 녹음 서버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보험사, 공증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체 간의 허점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어요. 이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악용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좌표 지도와 로그 원본을 모두 제출했어요. 제가 그린 해양지도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수사가 훨씬 수월했어요. 라준도 드론 체증의 합법성 검증을 통과해서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후견 청구 남용을 막는 임시 지침을 신속히 공표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앞으로는 후견 신청할 때 본인 동의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요양시설 화재 안전 실사와 창고 겸용 금지 조례를 상정했어요. 정말 빠른 변화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됐거든요.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채율의 모회사와 관련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동결됐어요. 책임이사들도 전원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역이 관여한 신탁 전환건들은 직권으로 취소됐어요. 빼앗긴 자산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 집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직원들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선처를 받았고 핵심 가담자들은 엄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모든 자료들이 교육용 케이스로 정리되어 전국에 배포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재판 당일 저는 증언대에 섰어요. 정말 떨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늙음은 약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길을 되돌릴 수 있어요. 짧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상습사기, 특정 경제범죄, 노인학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적시됐어요. 채율은 징역 8년, 도역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개인의 복수극이 아닌 구조적 개선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보험사들이 고령자 상품의 대리서명 절차를 전면 개편했어요. 이제는 본인 확인을 여러 번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증인 협회에서도 영상기록 의무화를 도입했어요. 모든 공증 과정이 녹화돼서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라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표준의 형태로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노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자신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재산이 돌아와도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대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해양 지도와 사건 지도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흐름과 사람들의 위험을 모두 표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지도였습니다. 지도 벽에는 파도선 옆에 사람들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갔어요. 도움을 받은 분들, 도움을 준 분들,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 분들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라준이 제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파도 경로라는 상호감시 네트워크를 이웃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약 배달 동선, 출입 기록, 전단지 변화를 서로 공유했어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도 이상한 케어 전단지가 왔어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라주는 드론 수리 교육을 맡아서 청년과 노인을 잇는 수업을 열었어요. 기술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우리도 젊었을 때 별의별 걸 다 배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건 지도를 갱신하고 예방 백서를 마을회관에 비치했어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나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새벽마다 포구를 걸으며 호흡과 맥박을 다시 제 리듬에 맞춰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을 당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마음에 새겼어요. 빨리 잊으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원래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등대 불빛도 이제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귀환의 표지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안전한 곳이 있다는 표시로 말이에요. 바람이 센 날이면 여전히 문틈이 떨렸지만 손은 덜 떨렸어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 공백들은 기록으로 메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대리결제 금지 스티커가 노인들의 문마다 붙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어막이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지도를 접어서 우편으로 다른 섬마을들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과 대처 방법을 나누는 거였어요. 반대편에서 도착하는 답장에는 새로운 좌표와 감사의 문장들이 채워졌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가 미리 알고 피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제 이름이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예방의 언어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맞서는 방법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존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의 신호를 읽는 기술이라는 걸 배웠어요. 파도 경로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도를 말아서 등대 작업실 서랍에 넣으며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저의 하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제 시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라준이 드론을 날리며 바다 위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지도 그리실 거예요? 그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바다처럼 끈질긴 생존의 힘으로 제 시간을 되찾았지만 이제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친절한 얼굴 뒤에 숨은 악의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세요. 혼자 당하지 마시고 서로 도우며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거든요. 제주 외딴 포구에 홀로 살아가는 73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전직 해양 지도사였죠. 거친 파도와 변덕스러운 조류를 읽어내며 수많은 항해사들의 길잡이가 되어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들이 그분의 평온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것은 한 할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끝자락 작은 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 할머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해양지도사라는 직업으로 바다의 조류와 수심, 암초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벽에는 제가 평생 그려온 해도들과 낡은 나침반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정원에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허브들이 있고 이웃들과는 가끔 수산물을 나눠 먹으며 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우편함에 이상한 전단지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안내나 노인 케어 서비스 광고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바다동행 케어라는 로고가 붙은 깔끔한 승용차가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 그 차에서 내린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동행 케어 대표입니다. 어르신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호칭도 정확하게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주거 안전점검이랑 건강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라고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습도나 염분 때문에 건강 관리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말이 참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들여보냈어요.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계단이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아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세심하게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이건 심박 측정기예요. 벽에 붙여두면 어르신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줍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신고도 되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능 같았거든요. 설치하는 동안 계속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해양 지도사였다고 하니 특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바다 지도를 그리셨다니. 저희도 해안가 어르신들 케어할 때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나중에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설치가 끝나자 휴대폰에 앱도 깔아줬습니다. 이 앱으로 심박수나 실내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응급 버튼도 있고요. 앱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 제게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방문해서 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기계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작은 LED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통신 표시등이 유난히 자주 깜빡여서 뭔가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노년자립 지원 세미나가 열린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궁금해서 참석해 봤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여러 서비스를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서류를 나눠주더라고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간단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해요. 서류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했어요. 특히 중간에 대리결제 동의서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리결제가 뭔가요?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응급 상황일 때 저희가 대신 의료비나 생활비를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어르신들은 별 생각 없이 사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찜찜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을 기른 덕분일까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고 결정하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늦으시면 서비스 시작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다시 서류를 펼쳐놓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등대 불빛이 깜빡이는 리듬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심박 측정기도 밤새 업데이트한다며 계속 재부팅을 반복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니 공인중개사 명함이 들어와 있었어요. 상속 설계 전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닌데 이상했어요. 일주일 후 대표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건강보조식품을 가져왔더라고요. 어르신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혈압과 혈당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제 휴대폰을 만지더니 하루 3번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부분만 설명해 줬는데 그럴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현관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정원의 허브들도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인맥이 누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바다 안개가 짙은 밤이면 정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심박 측정기가 재부팅되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고요. 케어 앱도 안전 모드라면서 위치 추적 권한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해양 기록 노트의 페이지가 어제와 다른 순서로 꽂혀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서류를 뒤적였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침반 밑에 금고 열쇠를 테이프로 붙여 숨겨뒀어요. 잔잔하던 일상의 파도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미세한 변화였지만 바다를 평생 봐온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 달 정도 더 지나자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휴대폰이 자꾸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통신사 문제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됐어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이웃집에 전화를 걸어도 잡음만 들리거나 아예 끊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케어 앱이나 대표에게는 전화가 잘 되더라고요. 심박 측정기도 점점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심야에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약물 복용 로그를 자동으로 어디론가 전송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런데 케어 대표가 그러는데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기억력이요? 전 멀쩡한데요. 아, 그래요? 그분이 어르신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다고 하던데 이상했어요.
대표가 이웃들에게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을 확인했는데 또 이상한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후견 심사 안내라는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후견 심사가 뭐지? 집에 와서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누군가 제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신도 멀쩡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왜 이런 신청을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도혁이라는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금융안전점검이라며 계좌 통합을 강력히 권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미리 재산 관리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케어 대표님이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조금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시고 신탁 설정을 해두시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요. 지금 여러 은행에 돈이 나눠져 있으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죠.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복잡한 금융거래가 어려워져요. 계속 치매니 판단력이니 하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필요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위협적인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평생 그려온 해도 사이에 통장 사본을 숨겨뒀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절대동의 버튼은 누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케어팀이 또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집이 위험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특히 전기 배선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화재 위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임시로 저희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집 보수하는 동안만요. 시설이요? 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24시간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을 방송에서도 독거노인 화재 주의라는 문구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면 현관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더 자주 생겼어요. 누군가 밤에 우리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원의 허브들은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로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의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포장지를 모아서 유리병에 날짜별로 정리해뒀어요. 바다 안개가 짙은 밤이면 전력 차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심박 측정기의 카메라가 재부팅되면서 이상한 각도로 돌아가더라고요. 마치 집안을 다 촬영하려는 것 같았어요. 케어 앱도 더욱 끈질기게 권한을 요구했어요. 안전 모드라면서 위치 추적을 허용하라고 계속 팝업이 떴어요. 거절해도 또 뜨고 거절해도 또 뜨고 정말 짜증났어요. 한 달 후 도혁이 다시 찾아와서는 전세 사기 사례를 들며 신탁 설정의 필요성을 다시 설파했어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아요. 미리 신탁 설정을 해두시면 안전해요. 저는 전세로 살지 않는데요.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특히 표적이 되기 쉬워요.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회관 칠판에 자발적 주거 이전 신청 명단이 붙어 있었는데 제 이름이 맨 끝에 타자체로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명칸은 비어 있었지만 제출 예정이라는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제가 언제 이런 신청을 했다고 제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해양 기록 노트를 확인해 봤는데 페이지가 어제와 다른 순서로 꽂혀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적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침반 아래쪽에 금고 열쇠를 테이프로 붙여서 더 안전하게 숨겨뒀어요.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립은 소리 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 이웃들은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집은 위험하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설명되지 않는 증거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밤에 누군가 오는 발자국, 이상하게 변한 식물들, 조작된 것 같은 명단, 그리고 계속해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각종 절차들. 저는 평생 바다의 흐름을 읽어왔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매우 위험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 되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처럼 모든 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운명의 날이 왔어요. 폭우 예보가 뜬 어느 날 아침 케어팀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르신,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건강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무슨 문제요?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가셔야 해요. 갑자기 왜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르신이 느끼지 못하실 뿐이에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빨리 가야 해요. 방광제로 차에 태우더라고요. 거부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블랙박스 렌즈가 뒤집혀 있고 창문에는 방수 필름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가는 길이 병원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를 리가 없죠. 이 길이 병원 가는 길이 아닌데요. 새로 생긴 전문 병원이에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기서 봐야 해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큰 건물들과 물류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물류창고와 붙어 있는 요양지원센터라는 곳이었죠. 건물 자체가 너무 을씨년스러웠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전문 의료시설이에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 일반적인 의료시설과는 전혀 달랐어요. 비상구는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점검표는 몇 달 전에 멈춰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복도 끝 냉동 보관실 같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을 살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코일 매트 밑에서 미세한 가스 냄새가 나고 경광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시스템 오류인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전원 차단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전과 동시에 보관실 문이 자동 잠금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자 갇혀 있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목걸이 펜던트가 생각났어요. 젊은 시절 해양 지도사로 일할 때 항상 차고 다니던 거였는데
끝이 뾰족해서 간단한 도구로 쓸 수 있었거든요. 펜던트를 빼서 문 경첩 나사를 한 개씩 풀기 시작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배를 수리하며 익힌 기술이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떨림 속에서도 나사의 회전 방향을 감으로 기억해냈어요. 바닥에는 물이 얕게 고여 있었고 먼지 속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경첩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어깨로 문을 밀고 몸을 옆으로 비틀어서 틈새로 빠져나왔어요. 복도로 나가니 비상 조명이 낮게 전멸하며 출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고 쪽으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직원들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지? 확인해봐. CCTV 다시 돌려봐. 서둘러 창고 하역구로 향했어요. 롤러 사이로 바깥 빗줄기가 은빛띠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빗소리에 제 움직임이 가려질 테니까요. 보호복을 뒤집어 쓰고 비를 맞으며 외부로 몸을 던졌어요. 경보음과 무전기의 잡음이 뒤섞이고 차의 헤드라이트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찾았나? 아직이요. 빨리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비탈길 배수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어둠에 몸을 숨겼어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서 나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바다 쪽에서 요란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등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평생 봐온 그 등대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익숙한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아 해안 절벽길로 향했어요. 해양지도사 시절 익힌 천체항법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거친 비바람을 뚫고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등대 출입문 틈이 마지막 은신처가 되어줬어요. 살았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계속 찾을 테니까요. 일단 몸을 숨기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등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그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다가 거칠수록 더 정확한 항해가 필요한 법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등대 관리인은 수년 전에 떠났고, 지하실은 소금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공구 상자에서 육각 렌치와 절연 테이프를 찾아서 보온을 마련했어요. 긴급 식량으로 남겨진 비스킷과 생수한 상자가 있었어요.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젖은 서류들을 하나씩 말리면서 창고 구조와 출입 시간표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야. 손목의 맥박을 종이에 기록하고 약 복용 시간을 자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준 건강보조식품은 당연히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해양지도 제작 습관으로 동선 기록과 지점 표기를 버릇처럼 남겨뒀어요. 바람의 세기와 파고를 측정해서 추적 위험도가 낮은 시간대를 계산했습니다. 등대에 죽은 CCTV를 살려서 더미 신호를 만들어 외부 카메라를 혼란시켰어요. 젊은 시절 선박 통신 장비를 다뤄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해안 포구 쪽으로 이동해서 폐유대폰 부품을 수거했어요. 버려진 드론 배터리도 찾아서 손전등과 무전기를 충전했습니다. 밤마다 케어 차량의 동선을 쫓아다니며 번호판과 정차 위치를 메모했어요. 패턴을 파악하면 그들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폐기물용 세금 계산서들을 뒤져보니 요양센터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가 드론을 들고 등대로 올라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여기 누가 있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신원을 숨긴 채로 접근했어요. 빗독촉을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던데. 다행히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라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혹시 드론으로 뭐 하세요? 아르바이트예요. 항공 촬영 부업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돈은 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제가 그려놓은 좌표 기록과 사진들을 보고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그리셨네요. 전문가세요? 옛날에 해양지도 그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둘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라주는 드론으로 창고 지붕의 열선 패턴과 야간 출입을 촬영해줬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들어가네요. 매주 같은 패턴인가요? 네, 수요일 밤마다 똑같아요. 데이터를 등대 지하에서 오프라인 노트북으로 분석했어요. 라준이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알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출입인가 카드를 복제하는 방법도 연구했어요. 차량 경로와 매칭해서 표를 만들어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 진짜 조직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의심 거래 내역들을 추적해 보니 비자금 통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보였어요. 지도 위에 표시해 보니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큰 조직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제 말만 믿어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라주는 정말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도와줬거든요. 등대에서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조작당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끊고 나니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분명히 그 약에 뭔가 들어있었을 거야. 라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고 들었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성분을 넣는다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약 그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고립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라준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반격의 체계가 조용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차근차근 대응책을 세웠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준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준은 컴퓨터를 정말 잘 다뤘어요.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해서 재단법인 명세와 이사진 이력을 인터넷에서 긁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도혁이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회사에 걸쳐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부실 채권 매입회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심지어 다른 케어 업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진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케어 앱 소스코드도 분석해 봤어요. 라준이 프로그래밍을 배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위치 권한을 상시로 전송하고 있고 원격으로 음성까지 녹음하고 있어요. 그럼 제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네,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가로챌 수 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가 혼자 중얼거린 말들까지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 노인들의 주소를 해도처럼 좌표로 변환해서
시간순으로 배열해 봤어요.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세요. 의료 서류 발급소, 공증 사무실, 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있네요. 은닉 창고의 좌표와 폐기 이력도 야간 화물차 인보이스를 통해 확인했어요. 라준이 드론으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신고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단순히 한글 문서로 정리하는 대신 이미지, 오디오, 좌표가 결합된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어요. 해양지도 그리는 방식을 응용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기 쉬울 거예요. 익명 제보 메일함을 만들고 공문서 양식 대신 사건 지도를 첨부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실명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첫 응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노인보호 전담 형사팀 보조관에서 간단한 확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이어진 통화에서도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현장 체증을 약속받았어요. 위치와 시간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서 신원은 밝힐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안전을 우선하세요. 라주는 드론에 RF 스니퍼라는 장치를 달아서 출입카드 신호를 캡처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신호의 주기가 매주 수요일 밤이랑 똑같아요. 보관실 문이 열릴 때와 일치해요. 그럼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겠네요. 창고의 화재 안전 점검 위반 내역도 행정 포털에서 찾아냈어요. 정말 많은 위반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었어요. 행정 벌점이 페이퍼 컴퍼니 주소 이전 직전에 끊겨 있어요. 그 공백이 바로 증거인멸 시간이겠네요.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별자리 이름으로 암호화해서 분산 보관했어요. 만약 한쪽이 발각되더라도 다른 쪽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지점 앞 수거함에서 도역의 파쇄 전 서류 조각들을 일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 봐요. 고령자 부동산 신탁 전환 일정이 적혀 있어요. 복원된 조각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름과 재산 규모까지 적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적힌 가짜 후견 신청서도 파일에 추가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어요. 지도는 완성되었어요. 이제 공개 전시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폭로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혹시 그들이 행사 같은 거 하나요? 그러고 보니 재단 후원 갈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완벽한 기회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였거든요. 라준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나지만 실패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처럼 당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해.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정면으로 맞서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동행 케어에서 재단 후원 갈라를 연다는 소식이 지역신문에 났어요. 장소는 해안 컨벤션 홀이었고 대형 스크린과 기부자 명패까지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 쇼네요. 라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도 쇼를 해주자. 저와 라준은 컨벤션홀 관제실 구조도를 입수해서
영상 라우팅 시스템을 파악했어요. 라준의 기술력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형사팀과는 미리 연락을 취해뒀어요. 행사장 주변에 평복으로 분산 배치되어 체포 영장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예정이니까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크린 테스트 시간에 맞춰서 자리노년 캠페인 영상 파일을 교체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라준이 해킹 기술을 발휘해서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파일 교체 완료. 교체된 파일의 첫 프레임은 제가 그린 파고와 조류 지도의 타임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증거들이 순서대로 나오도록 편집했습니다. 초대장 좌석 배치도 확인했어요. 채율과 도혁이 한가운데 앉도록 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컨벤션홀에 들어갔어요. 정말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사회자가 기부자들의 감동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채율은 앞자리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이제 시작이야. 컨트롤룸에서 라준이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무대 전면 스크린에 제가 그린 증거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피에 좌표가 한 점씩 빛나면서 계약서, 이미지와 계좌 흐름이 겹쳐졌어요. 채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천장 열화상과 카드 신호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재생됐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야간 출입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채율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관객들이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도역의 법인 겹치기 구조가 도식과 함께 확대됐어요.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연설 원고 프롬프터가 끊기자 채율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희가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었거든요. 형사팀은 이미 무대 뒤 출입문을 봉쇄하고 관객들의 동선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 이름이 찍힌 가짜 후견 신청서였어요. 스크린 하단에는 제보자 현장 출석이라는 문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조명이 객석 측면을 비췄어요. 저는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있다? 관객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도 제 발걸음을 따라 무대로 향하는 동선을 생중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했어요. 저는 강미아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피해자예요. 채율과 도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직접 모은 것들입니다. 저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어요. 형사팀이 증거 원본이 담긴 봉투와 영장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렸어요. 채율 씨, 도역 씨,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의 정적 후에 박수와 숨죽임이 얽혔어요. 무대는 완전히 체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채율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졌어요. 도역은 뒷문으로 도망치려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혔어요. 관객들 중에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라준이 무대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제도를 바꾸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채율은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고 도혁은 로비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검거됐어요. 그 모습이 생중계로 방송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들이 케어 포획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 되셨어요. 라준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제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경찰이 창고를 수색한 결과 파쇄 대기 서류들과 녹음 서버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보험사, 공증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체 간의 허점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어요. 이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악용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좌표 지도와 로그 원본을 모두 제출했어요. 제가 그린 해양지도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수사가 훨씬 수월했어요. 라준도 드론 체증의 합법성 검증을 통과해서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후견 청구 남용을 막는 임시 지침을 신속히 공표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앞으로는 후견 신청할 때 본인 동의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요양시설 화재 안전 실사와 창고 겸용 금지 조례를 상정했어요. 정말 빠른 변화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됐거든요.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채율의 모회사와 관련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동결됐어요. 책임이사들도 전원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혁이 관여한 신탁 전환건들은 직권으로 취소됐어요. 빼앗긴 자산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 집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직원들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선처를 받았고 핵심 가담자들은 엄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모든 자료들이 교육용 케이스로 정리되어 전국에 배포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재판 당일 저는 증언대에 섰어요. 정말 떨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늙음은 약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길을 되돌릴 수 있어요. 짧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상습사기, 특정 경제범죄, 노인학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적시됐어요. 채율은 징역 8년, 도혁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개인의 복수극이 아닌 구조적 개선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보험사들이 고령자 상품의 대리서명 절차를 전면 개편했어요. 이제는 본인 확인을 여러 번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증인 협회에서도 영상기록 의무화를 도입했어요. 모든 공증 과정이 녹화돼서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라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표준의 형태로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노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자신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재산이 돌아와도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대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해양 지도와 사건 지도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흐름과 사람들의 위험을 모두 표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지도였습니다. 지도 벽에는 파도선 옆에 사람들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갔어요. 도움을 받은 분들, 도움을 준 분들,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 분들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라준이 제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파도 경로라는 상호감시 네트워크를 이웃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약 배달 동선, 출입 기록, 전단지 변화를 서로 공유했어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도 이상한 케어 전단지가 왔어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라주는 드론 수리 교육을 맡아서 청년과 노인을 잇는 수업을 열었어요. 기술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우리도 젊었을 때 별의별 걸 다 배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건 지도를 갱신하고 예방 백서를 마을회관에 비치했어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나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새벽마다 포구를 걸으며 호흡과 맥박을 다시 제 리듬에 맞춰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을 당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마음에 새겼어요. 빨리 잊으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원래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등대 불빛도 이제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귀환의 표지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안전한 곳이 있다는 표시로 말이에요. 바람이 센 날이면 여전히 문틈이 떨렸지만 손은 덜 떨렸어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 공백들은 기록으로 메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대리결제 금지 스티커가 노인들의 문마다 붙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어막이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지도를 접어서 우편으로 다른 섬마을들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과 대처 방법을 나누는 거였어요. 반대편에서 도착하는 답장에는 새로운 좌표와 감사의 문장들이 채워졌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가 미리 알고 피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제 이름이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예방의 언어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맞서는 방법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존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의 신호를 읽는 기술이라는 걸 배웠어요. 파도 경로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도를 말아서 등대 작업실 서랍에 넣으며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저의 하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제 시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라준이 드론을 날리며 바다 위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지도 그리실 거예요? 그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바다처럼 끈질긴 생존의 힘으로 제 시간을 되찾았지만 이제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끝.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친절한 얼굴 뒤에 숨은 악의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세요. 혼자 당하지 마시고 서로 도우며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거든요.